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군인권에 대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임태훈의 군인권 119. 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군인권 상담 프로그램 군인권 119 시간입니다. 오늘도 코너지기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님, 그리고 김대희 군인권센터 운영위원님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네. 임 소장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 못 지냈어요. 왜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국군교도소 사건 사건 터진 것 때문에. 네, 저도 뭐 충격을 많이 받았었는데 네. 바쁘셨죠? 그래서 이것저것 뭐 아침에만 라디오 인터뷰 3개 했고 그래서 예, 뭐 바쁘긴 바빴는데 사건 피해자가 많아가지고 네. 지금 피해자들을 하나둘 만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그 중에 뭐 몇 분을 만나셨나요? 네, 2명 정도 만났죠. 아, 그래요. 네. 그럼 저희가 이따가 더 깊숙이 한번 짚어보도록 네, 하고요. 네, 네. 자, 김대희 운영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좀 돌아오셨나요? 네, 덕분에 지난번 방송 끝나고 쭉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 말이 맞죠? 팟짱이 치료해 줬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목소리를 살려놨습니다. 살려야 한다. 목소리 살려야 한다. 네, 팟짱 살려냈으니까 오늘 방송도 열심히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시간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윤일병 사건 주범인 이아무개 병장이 교도소 안에서 다른 병사들에게 또 가혹행위를 했는데요. 소장님, 네. 어떤 일이었는지 좀 정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구금 시설 네. 구금 시설 자체 교도소나 구치소에 대해 잘 모르는 분이 많죠. 왜냐하면 거기는 죄를 지어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잘 모릅니다. 근데 네. 이제 저는 그 국사범으로 이렇게 갔다 왔잖아요. 경험 예, 있으시죠? 예, 그렇죠. 그래서 거기를 빠삭하게 잘합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교도소는 이제 형이 확정된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네. 구치소는 이제 재판 중인 그 미결수들이 네. 있는 곳입니다. 최종심 결정이 안 난. 그렇죠.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1심에서 이제 징역형이 선고돼서 항소를 포기하면 교도소로 가거나 네. 또는 이제 항소를 하면 이제 그대로 구치소에 있고, 그러니까 형이 무조건 확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확정이 돼야 되는군요. 예. 근데 이제 국군교도소는 예전에 이제 군대 갔다 온 분들은 남한산성 간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맞아요. 하죠. 맞아요. 저희 때도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성남 쪽에 남한산성 밑에 네. 예전에 육군 교도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없어지고 장호원으로 옮겼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뭐 1교도소, 2교도소를 엄쳐가지고는 육군교도소를 만들었고, 육군교도소가 작년 11월에 국군교도소로 이제 그 다시 명칭을 바꾸면서 개소를 했어요. 네. 그래서 모든 1심 재판 군사법원 1심 보통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끝나서 항소를 한 네. 그 국방부에서 있는 고등군사법원 하나거든요. 네. 고등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사람은 다 그리 갑니다. 여기다 모이는군요. 예, 거기 모여 있어요.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들도 거기에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이송을 하라라고 명령을 내려야지만이 허가를 해야지만이 민간 교도소로 형이 확정된 사람들은 이감을 가요. 그러면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국군교도소에 있다가 예. 형이 확정되면 민간교도소로 옮기는 그거 건가요? 장관이 승인을 해야 돼요. 장관이 승인 안 하면 그냥 거기 계속 있어야 돼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옛날에 28사단 총기 난사 사건에 그 주범이라고 하는 그 김모 네. 그분도 아직 거기에 있고요. 거긴 사형이
선고됐죠. 네. 그래서 허가한 사람만 이송을 가는 형태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네. 국군교도소는 구치소와 교도소가 좀 짬뽕된 그러게요. 그런 예. 형태의 구금 시설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국방장관이 명령을 안 내리면은 형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국군교도소에 계속 있을 수가 있는 거네요. 네네네. 그리고 대부분 군인들은 네. 그 법무부가 운영하는 법무부 교정본부가 운영하는 교도소로 이관 가는 걸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죠? 특히 간부들은요. 어. 왜냐하면 국군교도소는 일단 시설에 비해서 과밀 수용이 아니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과밀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 한 방에 그 사람이 별로 많이 없기 때문에 넓게 사용할 수 있고요. 네. 두 번째, 자기가 장교이거나 부사관이었던 사람은 자기의 그 구금되기 전에 그 계급을 그래도 네. 여기서는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제 조금 인정을 받아서 약간 좀 느슨하게 좀 자유로워요. 지낼 수 있다. 그리고 구금 형태도 조금 뭐라 그럴까 완전 개방형은 아니지만 네. 조금 그 통제가 조금 자유스럽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차피 뭐 선진국형 구금 시설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근데 그 이번 사건을 보면 그 자유롭게 잘 이렇게 교정교화하라는 취지하고는 정반대로 그러게요. 방임주의로 냅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 뭐 구타가 일어나는지 성추행이 일어나는지 가혹행위가 일어나는지 전혀 몰랐다는 거잖아요. 애한테 뭐 세제를 먹이는지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또는 알아도 모른 채 하거나. 심각한 문제인데 네. 이걸 보면 저는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또 네. 특히 윤희병 사건 지난해 정말 많은 국민들을 분노에 떨게 했던 그 사건인데 그 사건 주범 이모 병장이 이곳에 들어가서 또 다른 수감자에게 그 윤희병 사건과 비슷한 그런 가혹행위를 했다는 것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뭐 제가 좀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뭐 음료수 꽉 찬 페트병으로 뭐 때리거나 볼펜으로 찌르고 이런 일도 있었고 네. 뭐 성기를 보여주면서 희롱했고 네. 부모님을 욕하고 이런 일이 하루에 한두 번꼴로 100번 넘게 당했다는 그런 증언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처음에 방을 배정받고 들어왔을 때부터 이랬다면서요. 네. 그 이모 병장이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윤희병 사건 주범 이 아무개야. 만나서 반가워 이러면서 인사를 했다고 네. 해요. 이것부터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참 지금까지 밝혀진 피해자만 3명이에요. 근데 이 피해자들 충격이 엄청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대희 운영위원님 보실 때. 뭐 정서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겠죠. 네. 거기다가 일단은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상황 자체가 폐쇄된 공간에서 그리고 이렇게 도움을 얻을 수 없는 그런 공간에서 그리고 외부와 관계가 격리된 그런 공간에서 네. 뭐 얻어진 더욱더 큰 충격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뭐 일반적인 이런 대인관계가 유지될 때보다 훨씬 큰 충격을 받았을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런 대처도 못했던 것 같지 않습니까? 분명히 보면 피해자들이 계속 당했던 거죠. 네. 피해자들이 계속 그렇게밖에 당할 수 없었던 것 자체가 이미 격리된 공간에서 그러니까 뭐 사회와 단절된 그런 공간에서 네. 그렇게 누구한테도 이렇게 도움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당한 거기 때문에 보면 되게 무기력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게 네. 이제 참 웃긴 게 뭐냐면 국군교도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항상 상시 방문 조사할 수 있는 곳이에요. 네. 통보하지 않고 갈 수 있어요. 그건 국가인권위원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감시라는 것은 일정 정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긴 진정함들도 설치되어 있는데 네. 일부 재소자들은 진정함이 있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대로 이것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민원을 제기하거나 진정권을 행사하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재소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이죠. 그건 조사를 더 해봐야겠네요. 네, 해봐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인권위가 뭐 어제 그저께인가 SBS 보도됐지만 인권위가 조사관들이 네. 방문 조사를 해보니 이 사안이 인권 침해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해서 네. 조사관이 직권 조사를 해야 합니다라고 국가인권위원회 1소위, 2소위, 3소위가 있어요. 네. 소위원회들이 각 사건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침해 사건과 차별 사건과 이런 것들 다 구분해서 소위원회 위원들이 다루게 되어 있어요. 그 네. 위원장은 이제 상임위원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거기서 의견이 취합되지 않으면 전원위원회 상정해서 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들이 전원 합의해서 이렇게 의결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1소위에서 긴급이 아니죠. 그 직권조사 결정이 기각됐어요. 기각됐다고요?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이 사안은 일어날 수 있죠? 중요한 인권 침해 사안으로 보지 않는 거죠. 또는 헌병대가 수사를 하고 있으니 네. 우리는 뭐 조사에 관여하지 말자라는 의결을 했을 가능성이 높죠. 예. 그러니까 윤일병 사건 이후에 그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 기능에 대한 조사관들의 어떤 역량을 네. 그 소위 말해서 그 능력도 되지 않은 상임위원들이 거기서 자리 깨차고 앉아가지고 사법적 판단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1소위 위원장이 누구냐면 판사 출신의 김영애 그 네. 청와대에서 임명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법적 판단만 하는 겁니다. 앉아가지고는요. 인권 감수성이 없네요. 인권 감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네. 스스로의 권위를 굉장히 퇴색시키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해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네.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안에 선치될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가 전 좀 의문입니다. 네. 아니 이 조사를 인권위에서 군대 일을 가지고 또 군대에서 조사하는 것 어떻게 보면 좀 신뢰가 안 가거든요. 지난번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이런 걸 국가인권위 또 민간조사단이 조사를 해야 또 철저하게 진상이 드러날 텐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구금 시설 안에서의 진정 절차는 그 외부에다가 진정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요. 국방부에 또 인권 담당관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대통령한테 청원서도 제출할 수 있고요.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이 그런 있어요. 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수감자 잘 보지하지 않죠. 왜냐하면 예, 그런 거 여러분들이. 귀찮으니까. 이거 자체가 문제네요.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 김대희 운영위원께서 이런 뭐 불합리한 일들이 있을 때 주변에 알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교도소라는 그 밀폐된 공간, 갇혀 있는 공간에서는 이런 게 여의치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당연히 그렇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계속 커지다가 이렇게 터져 버렸는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교도소 내 이제 교도관들이 지나가면서 이모 병장이 위협을 하고 이런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갔다는 주장이 또 나오고 있는데 이 교도관이 간부인가요? 아니면 사병인가요? 교도관이라는 병사죠? 단어는 없고 병사인데 병사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교도병이에요. 교도병. 교도병. 예, 예. 네. 교도병이고 이 교도병은요. 우리 통상적으로 이제 구금 시설에 가면 법무부 교정본부라는 곳이 있어요. 네. 그 교정본부 밑에는 각 지방 교정청이 또 있고요. 네. 그 밑에 이제 그 실질적으로 구치소와 교도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노량진 가면 막 간판에 적혀 있어요. 경찰 공무원 뭐 준비반 네. 뭐 소방 소방직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교정직 어쩌고 저쩌고 네네. 뭐 법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 국가 공무원 시험 중에서 그 직급을 그러니까는 직을 구분하는 겁니다. 이제 네. 경찰직과 소방직과 교정직이 한데 묶여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제복 입은 시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네. 굉장히 요즘은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이게 교정직이 인기예요. 그리고 행정고시 패스하신 분들도 교정직으로 많이 가십니다. 요즘. 네. 그래서
교정직은 기본적으로 헌법이나 형법이나 그 형사소송법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잘 알아야 되고 행정법에 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것도 있고요. 사회복지 전공하신 분도 굉장히 또 많이 가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제 사회화를 위해서 사회복지사들이 또 글이 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그 시험을 통과해서 최종적으로 합격하면 법무연수원에서 연수를 받고 예를 들면 이분들은 체포술도 배우고요. 그리고 포승줄을 묶는 것도 배우고요. 그리고 이송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재판을 받을 때 재소자가 돌출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는 뭐 전문적으로 많이 배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들에게는 또 사법 경찰권도 주어집니다. 그 손해에서는 사법 경찰권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안에서 재소자끼리 폭행하거나 성추행하거나 또는 범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수사를 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해당 검찰청에 그 수사 지휘를 받고 수사 보고서를 올리면 검사가 기소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분들에게는 경찰이 주는 권한, 경찰의 권한도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그리고 또 징계 권한도 있어요. 그래서 징벌방에 이렇게 가둬놓을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이제 규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 다 있는데 있죠. 이 국군 교도소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도병이 2박 3일 동안 법무부 교정본부가 운영하는 교도소나 구치소 견학하는 게 고작입니다. 뭐 지난번 의무병도 그렇고 군에 있는 말씀해 주셨죠. 군에 있는 모든 이런 특수 목적의 병사들을 다 일반 병에서 차출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정말 이렇게 소시간의 교육만 받고 적은 시간 교육만 받고 그런 인력을 바탕으로 특수 직역들을 다 운영을 하기 때문에 모든 직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죠. 전문성이 없는 거는 문제네요. 그리고 교도병도 그중에 일부고요. 특히 뭐 의무병은 뭐 사람의 목숨이 달린 거고 교도병도 교도소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보면 재소자가 2011년 제가 이제 형사정책연구원이 만든 보고서를 봤는데요. 국군교도소의 재소자가 뭐 한 100여 명 정도 된다라고 치면 그 이것을 지키는 보직 군인들 기준으로 하면요. 장교가 14명이고 부사관이 20명, 군무원이 14명, 아까 얘기한 그 교도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116명입니다.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재소자보다 장교와 부사관과 병사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새누리당 의원 또 뭐 이런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인원 대비 너무 많은데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거 아니냐. 인원 줄여라. 뭐 이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체도 모르면서. 현실을 모르고 얘기를 하네요. 멍청하니까 그런 거예요. 공부 안 하고 뭐 이게 산수만 하니까는 꼬라지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문제는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공무원인가 아닌가를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과연 의무경찰을 치안 인력에다가 넣어서 계산하는 게 맞는지를 판단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는 치안 인력에다가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에 치안 보조한다라고 딱 명시해 놨어요. 보조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상 이 병사들 116명도 보조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밀하게 얘기하면 지금 여기에 군무원 14명은 어차피 행정 업무 빼면 장교 14명 그리고 부사관 20명 34명 가지고는 100명이 넘는 국군교도소 운영하는 거라고요. 사실상 감시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문제는 이 장교와 부사관도 전문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부사관도 저도 몰랐던 사실입니다. 부사관도 법무부사관이 있고 무슨 부사관이 있고 무슨 부사관이 있고 다 따로 뽑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정직 부사관을 교정부사관을 교도부사관 이런 식으로 해서 따로 뽑아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교도병과를 신설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병들을 이런 식으로 보조 업무에 투입하려면 뭔가 체계적으로 교육을 해서 그럼요. 주특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일빵빵처럼 소총수처럼. 그럼요. 근데 그것도 안 만들어 놓고는 지금 여기에 대놓고는 그냥 투입하고 그냥
대충 그냥 감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거군요. 그럼 저희가 이 사건, 정말 이 충격적인 사건을 막을 수 없었을까요? 막을 수 충분히 있었을까요? 막을 수 있죠. 답이 좀 정해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게 보면 이제 군은 이런 얘기를 해요. 군 수용 시설의 운영 목적 중 하나가 평시보다는 전시 대비 기능이기 때문에 군 수용 시설의 이걸 없애는 거는 전시 대비 기능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시 및 계엄 시에 군 형법 위반자 다수 발생할 경우에 이에 대응할 수 없고 군 간부나 이제 예를 들면 장성이나 이런 고위 간부들이 일반 교도소에 수용되게 되면 군사 보안 유출 가능성이 있다. 전시에는 단순범의 신속한 재판이 어려워 곧바로 전선에 투입하지 못해 전투력 확보가 곤란해질 수 있다라는 우려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걸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군 교도소나 이런 그 군 구금 시설들을 꼭 있어야 된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다 헛소리고요. 왜 헛소리라고 얘기하냐면 전쟁 빵 터지면 모든 이 법무부가 운영하는 교정시설은요 다 군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어요. 네. 전시 상황 되면 바뀌는 거죠? 다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 구치소나 교도소는 어떻게 하냐면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 다 석방시켜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송을 해야 되거든요. 중범죄자들만 이렇게 추려가지고는 제1집결지, 제2집결지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어차피 하는 업무에 플러스 알파 군 구금하는 업무를 맡기면은 다 해결되는 문제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 와서는 뭐 딴소리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이걸 왜 이제 이런 식으로 고소하냐면 이 군 구금 시설이 군사법원법을 바탕으로 이렇게 이 뼈대를 골자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사법원법이 폐지되면 사실상 군 구금 시설로 존립 가능성이 희박해지거든요.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나진 않겠네요. 그 수감자들끼리 군대 내에서 교도소 내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자 이게 보면 이 35년형을 지금 2심에서 선고를 받았죠. 이 암흑의 병장이 이런 어떻게 보면 중형을 저지른 이모 병장과 다른 재소자들 같이 한 방에 지내게 한다는 것, 이것도 좀 문제가 아닌가요? 문제 많죠. 왜냐하면요 지금 뭐 6개월 단기형 받은 그 짧은 형을 받은 사람들하고 같이 방을 쓰게 하는 것도 문제이거니와 사실 이 정도 되면 독방에 수용시키는 게 맞죠.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구분처우 규정이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군 행영법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는 짧게 군 행영법에 보면 그 모든 사실상 그 수감자는 독거 수용이 원칙이에요. 독거 수용이 뭐냐면 혼자 방을 쓰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독거실이 많지 않습니다. 독거실이 보통 1점 몇 평 정도는 1.3평 내지는 작은 건 0.75평이에요. 전 0.75평에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화장실도 있고요. 뭐 그 안에 다 있어요. 그거 다 포함해서 0.75평인데요. 이게 발 딱 뻗으면은 이게 딱 누울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0.75평 이 시설이 다 많지 않기 때문에 혼거 수용, 그러니까 혼거라고 하면은 한 방에 같이 쓰는 거. 같이 그러니까 여러 명이 쓰는 그런 방들이 이게 한 국군교도소는 제가 모르겠는데 평균적으로 3.6평 정도 됩니다. 여기에 7, 8명 내지는 최고 많이 들어갈 때는 제가 옛날에 처음 들어갔을 때 10명도 같이 자고 이랬어요. 근데 보면 그 독거 수용이 안 되면 이제 혼거 수용을 하는데 혼거 수용을 할 경우에는 그 사람의 그 죄질 그리고 성격 이런 인성 이런 것들 다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런 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럼요. 그리고 또 구분처우는 재질이 나쁜 사람하고 재질이 안 좋은 사람하고 섞어 놓으면 재질이 그 예를 들면 초범이 전과 10범하고 같이 있으면 초범이 범죄를 배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같이 두지 않습니다. 그럼 교정 교화가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초범은 대부분 초범끼리 모아두거나
중범은 중범끼리 모아둬요. 네. 그러기 때문에 이게 구분처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구분처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구분처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 남녀로 구분하죠. 네. 둘째, 미결수와 기결수로 구분합니다. 셋째, 정과의 그 누범수에 따라서 또 분리를 해요. 네. 또 재질에 따라서 분리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그냥 갖다 밀어넣은 거예요. 이게 문제죠, 사실은. 참 이렇게 일 처리를 왜 이렇게밖에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정 행정의 기본이에요. 미안하지만. 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들어오면 배방계 주임이 따로 있어요. 배방. 네, 방만 정해주는 네. 이 주임이 배방계 주임이 실세예요. 이 구금시설 안에서는 좋은 방은 넣어줄 수 있으시죠? 그럼요. 이 배방계 네. 주임이 뭐 소장이 뭐 방 받고 안 됩니다 이러면 끝이에요. 배방계 네. 주임이 끝발이 최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이 누범자들은 배방계 주임 불러줘 막 이러면 소리 지르거든요. 근데 이 배방이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사실은 들어오자마자 이 사람 어디 넣을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범털 있잖아요. 범털. 예를 들면 뭐 재벌, 네. 뭐 이런 예를 들면 정치인, 거물 이런 사람들은 네. 이미 이렇게 TV 보고 있다가 서울구치소 이런 데 TV 보고 있다가 야 오늘 밤 영장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야 어디 방 비워놔. 방 청소해놔. 이렇게 얘기해서 네. 이 준비를 해놔요. 이미. 네. 그런 VIP가 아닌 이상은 모두 어디 가냐면 신입사동에 가서 홍거방에 이렇게 일시 수용했다가 배방계 주임이 이게 어디로 보낼지를 나눠요. 왜냐하면 배방계 주임은 주간에 근무하기 때문에 네. 야간에 그 일을 다 할 수 없고 그 들어오는 그날 그 재소자가 몇 명인지 네. 구분도 안 되는데 거기 앉아가지고는 계속 그걸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배방이 굉장히 교정행정의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그 검신 절차를 제외한 네. 굉장히 기초적인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오늘 의도치 않게 이 교도소가 어떻게 국군교도소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네. 이런 것 저희가 좀 자세하게 더 알게 되는데요. 국군교도소는 1, 2, 3, 4도 못하는 네. 숫자도 못 세는 바보 천치가 운영하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참 주먹구구식이네요. 뵙고 그러니까 군 전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확실히 이쪽에 더 전문가가 같은데요. 임태현 소장님이요? 정말 예.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데요. 그러게요. 이 열기가 느껴지는데요.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네, 김대희 운영위원님. 이게 보면 여기서 이제 피해를 당한 여기 재소자들이 있는데 이분들 교도소에 계속 계시다 보면 여기서 당하는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치료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듭니다. 어떤가요? 일단은 군 내에서 정식과 군의관들이 먼저 파악을 할 거고요. 네. 거기서 파악을 해서 정말로 그 상황으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제 여러 절차를 거쳐가지고 뭐 폐쇄명동이나 이런 데로 이송할 수도 있지만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뭐 거기서 이제 통원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그때 봐서 이렇게 계획적으로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어찌 됐건 뭐 일단은 빠른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특히 이게 치료를 제때 못하면 평생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양몽이 되는 거죠, 계속. 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건 당연히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누적이 되면서 약간의 뭐 우울증이라든가 아니면 뭐 적응 장애는 무조건 더 생길 것 같고요. 그렇게 생기는 거죠. 뭐 또 뭐
뭐 인격 장애 같은 것들에 뭐 영향을 좀 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제대로 된 뭐 사후 조치가 있을지 좀 우려가 돼요. 저는 저는요. 사후 조치 잘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왜 현재 그러세요? 왜냐하면 아니 자기네들이 문제가 없으면 왜 민간 봉사자들을 국군교도소에 못 들어오게 다 막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자신감이 네. 없다는 소리예요.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다가 네. 지금 이제 뭐 중령이 거기 소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관리하냐면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요. 네. 그러니까 국직부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한병병과에 그냥 대충 뭐 내일 모레 전역할 중령 하나 거기 소장으로 꽂아놓고는요. 네. 아무도 안 보는 거예요. 국방부 장관이 순회 점검반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1년에 한 번. 이 순회 점검반 반장은 대령으로 임명하게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의 부조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 파악하고 감찰하도록 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군판사하고 군검찰관은 시찰을 하도록 돼 있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 법무부 교정본부도 판사하고 검사가 시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안 해요. 잘 안 합니다. 왜? 예. 판사는 그게 자기 업무가 아니니까. 근데 왜냐하면 그거 왜 시찰하도록 냅뒀냐 하면 이 사람들은 가둬놓고 재판을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네. 그 가둬놓는 동안 혹시 인권 침해하지 않는가 볼 의무도 판사나 검사에게 있다는 거예요. 네. 인권 옹호자로서 업무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뭐냐면 판사 일단 감옥을 몰라.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판사는 의례적으로 1년에 한 번 그냥 견학 정도 온다고 생각해요. 견학 정도. 네, 정말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판사 가서 있잖아. 밥은 잘 나옵니까? 네. 예? 뭐 방은 따뜻해요. 예? 뭐 사람 너무 많지 않습니까? 혹시 맞지 않았어요? 네. 욕설은 듣지 않았습니까? 뭐가 불편하십니까? 물어야 돼요. 그것은 헌법이 그들에게 준 권능이자 네. 국민들이 그렇게 인권 수호자로서 역할하라고 임명한 건데 그 역할 하는 판사 없습니다. 네. 나와보라 그래요. 있으면 내가 내 손에 장을 지질게. 일단은 지금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군에서 또 흔하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그 피해자들이 분명히 그 의사들이나 그러니까 이른바 군의관이나 아니면 민간 의사들한테 진료를 받게 안 할 가능성도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그래요? 그럼 그러니까 교도소 내에서만 치료를 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본인이 힘들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도. 근데 그 상황을 억압적으로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민간 교도소는 그래도 유엔 유엔이 정한 구금에 관한 최저 기준이라는 규칙이 있어요. 네. 그거에 따라서 치과 의사나 또는 의료진들이 진료권 침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은 해요. 네. 왜냐하면 의무과장이 있으니까 거기는. 근데 여기도 외진 나가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외진을 나가게 되면 근무자가 3명, 4명, 5명이 붙어야 돼요. 5명씩. 왜냐하면 이 사람 탈주하면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탈주 사고가요 다 병원에서 일어나요, 거의 대부분.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입원하면요 그때는 완전 그냥 교정시설은 초긴장이에요. 계속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인권 침해 소지가 있으니까 또 침대에다가 또 이게 수갑을 또 이제 계속 채워넣을 수는 없다고요. 네. 이 사람도 왔다 이게 잘 때 뒤척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풀어주는 순간 이제 도망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그 지킨 사람은 뜬 눈으로 이제 밤을 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대 근무자가 오긴 하는데 네. 그러니 국군 교도소에서 병사 재소자가 외부로 병원 보내주세요. 쉽지 무조건 않죠. 못 오진 않고요. 네. 국군 교도소에서도 왔던 환자를 본 적은 있고요. 저도 군의관 때. 그러세요. 무조건 못 오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이 어필을 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아프다 얘기를 한 병사들은 힘들다, 데리고 오죠. 정신적으로 힘들다. 계속 생각이 난다. 생각이 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하면 네. 또 괜찮다는 식으로 그냥 덮고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분명히 저희 인권단체나 이런 데가 필요한 게 분명히 이들에 대해서 상담이 필요하다고 확실하게 네. 어필을 해주고 그들이고 이들이 정말로 정신과 의사들을 만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인도를 해줘야겠죠. 안 그러면 또 분명히 이렇게 묻힐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요. 네. 사실 이렇게 교도소 오면 의료진이랑도 항상 마찰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른바 도망가는 게 무섭거든요. 그렇죠. 도망가는 게 무서우니까 옆에 있으려고 하고요. 근데 옆에 있으려고 하면 의료진 입장에서는 그 여러 가지를 묻다 보면 네. 그런 본인이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는 개인 정보 같은 걸 사실은 의사 입장에서 많이 듣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저 같은 경우도 진료를 할 때 교도관들 보고 나가라. 네. 군에 있을 때도 똑같이 나가라고 얘기를 하면 처음에는 싫다고 하죠. 아. 처음에는 싫다고 하는데 강하게 또 뭐라고 하면 이제 나가기는 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문 밖에서 이제 다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불안하긴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나가고 뭐 진료는 볼 수 있지만 항상 그런 병사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네. 본인이 과하게 아프다고 얘기를 하거나 본인이 힘들다고 하면 오지만 그 정말로 안 아픈데 데리고 뭐 안 아프거나 말이 없는데 데리고 오는 경우는 저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그게 또 좀 특수한 경우네요. 네. 군대 내에서. 이 보면은 이게 지난 8월부터 수사 중이라고 군에서 밝혔는데 네. 지금 10월인데 아직까지 계속 수사 중인가 봐요. 뭐 그렇겠죠. 네. 왜냐하면 깔고 뭉개고 있진 않았겠지만 헌병이 일정 정도 조사는 했겠죠. 네. 근데 지금 그 어제 SBS 보도에 따르면 그 이 주범인 이병장이 네. 맞고소를 했다고 하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예, 국방부가요 거짓말한 거 아세요 어제? 어떤 거짓말했나요? SBS 기자한테 네. 맞고소를 이병장이 취하했다라고 거짓말했어요. 취하지 않았나요? 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8시 네. 뉴스는 취하했다고 나갔다가 네. 취하지 않은 걸 발견한 기자가 심야 시간부터 시작해서는 그걸 또 수정해서 이제 보도가 나갔고 그 다음 날 아침 방송에는 이렇게 나쁜 짓을 이거 속였다라고 기사를 다시 올렸어요. 그러니까는 국방부가요 윤희병 사건 이후에 정신 못 차리는 겁니다. 아직도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완전 답답해요 지금. 아 그러게요. 왜 이렇게 왜냐하면 바뀌나요? 아니 보세요. 네. 이게 많은 분들은요 이게 단순히 어떤 그 돌출 행동이다라고 인식하시는데요. 저는 그렇게만 보는 문제는 아닙니다. 원래 이상한 사람인 거고. 그러니까 주범인 이병장이 물론 이상하죠. 네. 저는 굉장히 이 사람에 대한 심리적 또는 뭐 이런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죄를 뉘우치는 네. 기간에 이 사태가 벌어진 거거든요. 2심 그렇죠. 재판 과정에서 네. 재판장에 나와서는 막 고개 푹 숙이고 있으면서 죄송하다, 뭐 유족들에게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들어와가지고는 윤일병 어머니 욕 한 바가지 하고 누님 2명 욕 한 바가지 하고 네. 제 욕 한 바가지 하고 제 욕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임태훈 소장님. 네. 네. 제 욕 한 바가지 하고 뭐 제 욕하는 건 상관없어요. 네. 뭐 내가 뭐 피해를 입은 건 없으니까 있지. 내가 몇 달을 못 잤구나 이 인간 때문에. 근데 문제는 앞에서는 그렇게 해놓고 뒤에서는 죄를 뉘우치지 않고는 네. 그 피해자를 비난하고 또 피해자의 유가족을 비난하는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취했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상 이런 태도를 교정 당국이 인식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재판부에다 보고해야 됩니다. 그런 업무까지 다 해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미결 수용돼 있으면서 미결수들이 정말 굉장히 조심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싸움이 벌어지거나 이래서 추가 기소될까 봐 겁이 나는 것도 있고요. 네. 또는 거기서 생활 잘못하는 게 교정당국의 보고서에 의해서 재판부에 들어가게 되면요. 네. 양형이나 재판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도 조심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병장은 전혀 눈치 보지 않고 마음대로 욕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걸 국군교도소 측이 전혀 모르고 있었고 그걸 가지고는 보고도 그러니까는 뭐 알았다면은 저는 보고하지 않은 문제점도 있는 것이고 네. 몰랐다 해도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네요. 네. 어느 쪽으로 봐도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네. 그 28사단에서도 결국은 군 당국이 이렇게 인권 침해를 40일 넘게 이렇게 구타가혹행위가 이루어진 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네. 결국은 그게 국군교도소에 다시 그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네. 윤일병 사건의 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 당국이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병장이 이제 자꾸 뭐 사형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저는
그 사람에게만 문제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 사람은 이거 가지고는 죄값 치러야 돼요. 추가 기소하고 그리고 그렇죠. 철저하게 독방에 수감시키고 이제 이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야 독방으로 네. 이감을 했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아, 뭐 네. 이병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솔직히 정신과적으로 진단을 받은 건 아닌데 네. 저 정도 이렇게 성향을 보면 이제 확실한 건 아니지만 반사회적 인격 장애 같은 게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근데 그런 걸 뭐 조사를 저는- 하거나 테스트해 본 적은 없죠 아직. 네. 뭐 예. 저는 과대망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는 것 자체가 네. 비슷하거든요. 한 15세 이상에서 발병하기 시작해서 20대 때 주로 나타나고 20대 초반에 그러면서 끊임없이 가학적인 행동을 하고 네. 그러면서도 조금의 이렇게 본인이 불편하지가 않아요. 일단 아, 가학적인 행동을 하거나 남을 괴롭히면서 쾌감을 얻으면 얻었지 아니면 네. 그리고 또 반사회적 인격 장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규율을 어기는 거에서 쾌감을 얻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규율을 어기고 상대방을 가학을 행동을 하고 그러면서도 전혀 본인은 힘들지 않고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고 뭐 이런 가능성이 되게 높죠. 네. 그래서 많은 반사회적 인격 장애 환자들이 이렇게 실제로는 교도소나 이런 데 수감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봤어요 몇 명. 아 그래요. 네,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이병장을 다른 재소자와 피고인과 같이 있게 했다는 것 자체. 그렇죠. 그게 그런 잘못된 거는 거죠. 조금만 이제 사실 조금만 이제 조금 눈여겨 보면 면밀히 관찰을 하면 알 수 분명히 있는 보이거든요. 건데,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이런 군대 내 이제 교도소 시스템, 네. 뭐 아까 말씀했듯이 의무병과 교도병, 뭐 그냥 일반 병이 하는 그런 상황,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가 또 파악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 보다 근본적인 얘기를 하면 네, 일단은 군대 내에서 모든 직역을 다 이렇게 하나의 세상을 꾸리려고 하잖아요. 운전병부터 시작해서 우리 흔히들 얘기하는 운전병부터 시작해서 네, 왜 저는 이제 응급의학과 전공이다 보니까 군대 내에서 사건 사고를 정말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사건 사고를 이제 당해서 응급실로 온 경우를 네. 그런 사건 사고의 대부분은 미숙함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운전병인데 운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고가 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군대를 운영함에 있어서 정말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하고 그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네. 이렇게 전문성이 쌓여서 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들어온 병사를 단기 교육을 시키고 네. 그 사람들이 특수직역에 근무를 하고 경험이 쌓일만 하면 전역을 해버리고 그 경험치가 축적이 되지 않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다면 네. 안전사고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절대 끊이지 않아요. 이거는. 자신의 그 병가에 맞게 네. 그런 특수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경험치가 누적이 되면서 전문성을 갖춰 나가야 되는데 네. 아무도 전문성이 없는 거죠. 뭐. 그게 일단은 뭐 제가 봤을 때는 국군교도소에 대한 네. 국회 차원의 실태 조사를 좀 벌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뭐 국회가 지금 뭐 국정화 교과서 때문에 지금 뭐 상투잡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겨를이 네, 없죠 지금. 네, 뭐 지금 그거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실태 조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네. 저희가 뭐 의원실들 한번 좀 출동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번 기회에 좀 바로 잡는 그런 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네네. 네. 바로 잡아야죠. 예. 바로 잡아야죠. 예. 네. 알겠습니다. 군인권에 대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임태훈의 군인권 119. 저희가 이어서 뭐 이 군인권 센터로 들어온 그 사례를 하나 좀 잠깐 살펴볼게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병사 A는 어릴 적 소아마비로 인해 양쪽 다리 길이가 다름에도 2013년 3월 신체 검사에서 1등급을 받았고 2014년 6월 육군 포병으로 배치받았다. 이후 훈련이 계속되면서 발목의 상태가 악화되었고 2014년 8월 병사 A는 행정병으로 보직을 변경받았다. 하지만 발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병가를 받아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2015년 4월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권유받았다. 2015년 7월 이 병사는 부대로 복귀했다.
이때 포대장은 추가로 휴가를 보낼 수 없으며 수술을 하든 안 하든 경과와는 상관없이 군 생활을 그대로 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후 이 병사는 인대 수술을 받았고 발목에 통깁스를 하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군 병원에서는 현역 부적합 판정을 내렸고 6개월 뒤 보충력으로 남은 복무를 해야 한다고 한다. 병사 A는 의병 전역을 원하는데 가능한가? 또 신체 검사 당시 촬영한 CT에 소아마비가 드러난다고 하는데 군의관이 이것을 확인하지도 않고 1등급으로 판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 때문에 현역 복무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현역 복무로 인해 다리 상태가 더 악화됐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 라는 스토리입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이 징병 과정의 문제점이 가장 절실하게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그러게 소아마비를 겪어서 지금 양쪽 다리 길이가 다른데 뭐 3에서 3mm라고 합니다. 어떻게 현역 1등급을 받을 수가 있죠? 여기 다 이제 현역 이제 검사는 받아 징병 저도 검사는 1등급입니다. 네. 예. 신체 검사는 다 받아 보셨으니까 받아 보면 신체 검사 가면 뭐 하나요? 그냥 뭐 별거 안 하죠. 좀 뭐 간단하게 뭐 아주 시력 재고, 기본, 뭐 예. 키 재고, 몸무게 재고 뭐 이런 거부터 해서 그거 이외에는 이제 각 과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렇죠. 예. 여기 아픈 곳 손들어 보세요. 네네. 자료 제출하세요. 그러니까 현 징병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본인이 아픔을 본인이 증명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많이 준비한 사람이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유하거나 여유가 네. 있을수록 병원을 오래 다녔고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은 거죠. 네. 하지만 이게 사회 경제적으로 이렇게 좀 불우하거나 이럴 경우에 사회 경제적 지표가 낮을 경우에 네. 병원을 갈 여유가 없다면 아무리 아파도 이게 본인이 아픔을 증명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그 다리가 길이가 짧다. 그래서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그걸 바탕으로 그거에 대해서 증명을 객관적으로 해야 되는 객관적인 거죠. 증명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6개월이나 1년 이상을 정형외과를 꾸준히 다니고 그러면서 물리치료도 받고 이런 부분이 있었어야지만 되는데 사실은 뭐 가난하거나 아니면 여유가 없거나 하는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참 이거 답답하네요. 네. 그럼 국가가 우리가 이제 국방의 의무를 할 때 네. 어떤 청년이 건강하고 정말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는지 이거를 면밀히 관찰하고 거기서 골라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증명해야 된다? 그렇죠. 국가가 필요해서 의무라고 해가지고 데리고 가면서 네.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기만 했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질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픈 사람을 제대로 걸러내질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네. 뭐 한동안은 이제 병역 비리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면서 이른바 너무 촘촘하게 거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군대에서 오히려 문제는 군에 오지 않아도 될 우리 청년들이 병사로 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요. 예, 예를 들면 뭐 너무 이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그것도 본인이 증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오늘도 얘기가 나왔지만 정신과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네. 사실 정신과 질환 우울증이나 아니면 조현병 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도 병원에 잘 안 가죠. 병원에 조현병을 못 알아들어요. 뭐 정신분열증. 옛날 정신분열증을 예. 조현병으로 바뀌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그 정신과 치료를 받으려고 하면 생각보다 많은 경제적인 거나 아니면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못 다니는 거죠. 그러면 그런 기록이 없으면 들어오는 거고 들어오니까 적응을 못하고 적응을 못하니까 관심병사가 되고 관심병사가 되다 보면 또 소유당하고 악순환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 생활에서 적응을 못하고 결국은 또 더 병이 악화되고 네. 뭐 그것뿐만인가요? 뭐 예를 들면 지적 장애가 있어도 그거에 대해서 전혀 치료를 못 받는 거죠. 치료를 못 받는 아이 같은 경우는 병사들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한 네. 그런 테스트에서 거기서 안 걸러지는 정도의 경도의 지적 장애가 있으면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왔는데 아무리 가르쳐도 네. 본인은 너무 힘든데 주변에서는 이해 못하고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계속 왕따가 되고 따돌림은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아까 그런 경우에도 신체적 결함이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의 경우 그냥 들어옵니다. 문제네요. 이 신체 그렇죠. 검사 과정에서 큰 문제인데 이걸 국가에서 바꿔야 될 텐데 이거 바꾸려는 의지나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전혀 이게- 전혀 없나요? 이게요 전혀. 없어요. 이게
6년 네. 국가인권위원회가 군 부적응자 실태조사를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님한테 의뢰해서 그 용역을 줘서 네. 당시 실태조사 발표할 때 제가 지정토론자로 갔었거든요. 그때 당시 병무청 선병과장이 이제 같이 지정토론을 했는데요. 네. 이제 입증 책임에 대한 부분을 제가 문제 제기를 했어요. 사실은 입증 책임이 국가의 입증 책임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병무 비리 때문에 그게 이제 개인이 입증해야 되는 식으로 간 것에 대한 부분을 이해는 하지만 이제 국가 입증 책임제로 바꿔서 네. 촘촘하게 병역 비리를 막으면 사실상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싫으니까 이제 네가 입증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니 어떤 사태가 발생하냐 하면 우리 옛날 우리 팀장했던 분이 네. 군에 갔다 와서 30살 때 뭘 찍었나 봐요. 뭐 장기를 콩팥이 하나 없어요. 네? 콩팥이 하나 없어요. 원래 없던 거예요? 네, 원래 없던 거예요. 선천적으로 없던 거예요. 그걸 그래서 몰랐던 거예요? 콩팥이 하나 없이 태어나니까 한쪽이 되게 큰 거예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1.5배 더 커요. 콩팥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걸 진작에 알았으면 군대 안 갔다 와도 되는데 군에 간 거야. 자기는 선천적으로 억울하겠다, 이게 진짜. 없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나 네. 웃겨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이제 간 것도 억울하지만 만약에 이거는 네. 만약에 가정하는 건데 훈련 받다가 뭐 이렇게 또는 구타 가혹행위 당해서 콩팥 하나 파열됐으면 죽거든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예를 들면 예.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대비하기 위해서 신체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한 사람을 현역병으로 뽑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3급이거든요. 네. 평발이니까 내가 내가 평발이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육안으로 보더니 3급 이렇게 했다고요. 근데 저는 통풍이라는 지병을 앓고 있어요. 네. 그 통풍은 현역을 안 가요. 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는 통풍이 고2 때부터 왔는데 제가 입증 책임을 저에게 주었으니까 제가 아무 말 안 하니까 나한테 현역 입영 통지서가 왔고 나는 병역을 거부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론 내가 통풍입니다 그러고는 이게 내면은 현역 면제 받았겠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요. 제가 거짓말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 현역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 빨리 들어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2006년에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그러니까 안 이게 바뀌고 어떻게 있네요. 되냐면요. 예. 이렇게 되면 돈 많은 사람들은 진단서 엄청 많이 내요. 특히 정신과는요. 그러니까 이게 통원치료 받기가 되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네. 사실상 중산층 이하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렇죠. 진료를 받기가. 예. 그러니까는 진단서 이만큼씩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인턴 중에 한 명은 손가락이 뭐 이렇게 뭐 아프대요. 네. 그래서 내가 야 이거 MRI 찍어봐야 된다 그랬더니 뭐 돈도 없고 뭐 이제 알바하기 바쁘고 이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신분상의 또는 이제 계급상의 문제에서 악순환이 이제 반복되는 겁니다. 비싸서 못 찍고 네. 찍으면은 뭐 나중에 네. 면제받을 수 있는 건데. 네. 그런 경우가 너무 비일비재해요. 그래요? 사실은 진료를 하다 보면 네. 정말로 이 장병이 어떻게 이 군에 들어왔을까 이런 병사들이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신체적 결함이나 이런 것 때문에 네. 다쳤을 때 크게 악화되는 경우도 너무 비일비재한데요. 그게 너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를 전혀 계산할 여지는 없어 보여요. 예를 들어서 IQ 70이나 60이 네. 군에 입대하면 돼요, 안 돼요? 어렵겠죠. 네. 합니다. 요즘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대로 걸을 만한 그 입증 책임이 본인한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일이 네. 있었냐면 우리 상담 중에 대대장님 전화가 왔어요. 대대장이요. 상담을 하러. 상담하러 전화 네. 왔어요. 무슨 전화냐면 IQ 2자리가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한 그러니까 70 정도 되는데 지적 장애가 있죠. 그러니까 타령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타령을 어떻게 했냐면 계속 우는 거예요. 부대에서 집에 보내달라고 엄마 보고 싶다고. 네. 그래서 하루는 이제 계속 지키고 있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애가 담장 넘어서 계속 그냥 도로만 계속 걷는 거야. 네. 그 이제 대대장이 차 타고 막 찾았을 거 아니에요, 간부들이. 그랬더니 그냥 도로를 계속 울면서 걸어가고 있더래요. 그래서 잡았는데 저 집에 엄마 보러 갈 거예요. 그러면 우는 거예요. 어떡하냐고 자기.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대대장이 그 부대를 지휘해야 되는데 이 한 명 때문에 네. 간부들이 아무것도 못하고는 돌아가면 얘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또 악순환을 도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징병 과정에서 누군가의 책임 하에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들어와 버리면 이거를 번복하려고 하면 그 전에 사람에게 책임이 지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 과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누군가는 이 사람이 현역 적합이라고 책임을 있게 판정을 해준 건데 이걸 그렇죠. 뒤집어야 누군가 되는 거기 했겠죠. 때문에 네. 훨씬 더 어려운 과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네. 자대도 그렇고 군 병원도 그렇고 아주 객관적인 증거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 예를 들면 조금 전 그런 사례처럼 네. 차이가 확실하게 몇 센치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 그런 게 아니면 육안으로 봤을 때 모를 그런 경우에는 정말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라든가 예. 지적장애라든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게 한번 들어오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괜찮다고 판정을 해줘 버린 거기 때문에. 네. 야, 이 대대장이 전화해서 그럴 정도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네. 있을 수가 있나요? 진짜 자대에서 네. 이런 경우 때문에 병원에 와서 사정하는 경우도 엄청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도 그 대대장은요 사람 네. 참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귀찮으면 그린 캠프 보내버리면 돼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린 캠프니 뭐 이런 데를 보낸다고 하더라도 네. 그린 그건- 캠프가 뭔가요? 그러니까 부적응하는 병사들을 위해서 네. 일종의 이렇게 캠프 같은 걸 해서 모으는 건데 사실은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는 되고 있고 한데 사실은 그린 캠프 같은 것도 일선 장교들이 필요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계속 필요하다고 우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런 병력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아,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보내버리는 거기에 거죠. 다 한 대 모아놓은 네. 거야. 네. 한 사단에 한 개의 그린 캠프가 있으면 그 사단에 있는 그러한 그 각 부대에 흩어져 있는 인원들을 그리 다 몰아버리는 그러니까 거죠. 사실 그린 캠프가 더욱더 효과적이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워낙 다양한 예를 들면 진짜 그린 캠프라는 게 효과적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일종의 부적응자들에 대한 캠프다. 뭐 그린 네. 캠프가 됐건 뭐가 됐건 앞으로 뭐 계속해서 제도는 바뀔 테니까요. 그런 것들이 효과적이라고 하면 비슷한 유형의 병사들이 모여야 되고 그래야지 네. 비슷한 치료 프로그램을 받을 텐데 그게 아닌 거죠. 천차만별이고 천차만별. 또 하나는 여기에는 심리 상담사라든지 또는 그러한 전문 인력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네. 부사관 중에 한 명을 이제 갖다가 붙박이로 박아놓고는 뭐 하냐면 이제 뭐 명상하고 아니, 사실은 뭐 심리 상담사도 있어요. 원래 아니, 그거는 있는 경우도 있고 있는 경우는 뭐냐면 그 부사관이 그러한 전공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러니까 군에서 계속 예를 들면 심리 상담원도 대학원도 다녀서 진학해서 뭔가를 취득한 사람이 그나마 그 사단에 하나 있으면 다행인 건데 네.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뽑고 싶은데 안 뽑히는 것도 있고요. 왜냐하면 그린 캠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린 캠프에 수용하는 인원이 너무 많은 거예요. 현재 군 적응 캠프라고 부를게요. 네. 군 적응 캠프 같은 데서 수용하는 인원이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적절한 선별 과정을 통해서 거쳤으면 그런 인원들이 적어야 되는데 그렇죠. 무차별적으로 선별이 안 된 상태로 들어오니까 끊임없이 그런 사람들이 양산이 되고 그 규모가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네. 웬만한 병력이 아니에요. 진짜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병력들이 있는 거죠. 네. 최소한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하려고 한다면 증상이 있다고 호소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검사를 국방부가 진행을 해야 되죠. 정밀 검사를 해줘야 된다. 그렇지만 그걸 안 하는 거죠. 뭐 모든 장병들에게 정말로 모든 청년들에게 모든 검사를 할 수는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네. 하지만 본인이 어딘가 아프다. 혹은 뭐 본인이 어딘가 힘들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객관적인 입증 책임은 분명히 국방부가 가져와야 돼요. 국방부가 네. 징병 과정에서 분명히 병무청이 그걸 갖고 와서 그 청년들에게 검사를 진행을 하고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전혀 할 생각이 없는 거죠. 현재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윤일병 그 주범 이 암흑의 병장의 또 다른 가해 소식을 전해드렸고 그리고 이어서 이 소아마비를 앓았던 이 분이 군대 현역 1급으로 가셔가지고 고통받았던 사연까지 전해드렸는데 참 저희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 이번 시간 하면서 저도 군대 갔다 왔지만 잘 몰랐던 부분이 많았고 우리나라 군대에서 고쳐야 될 부분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그리고요 네. 병무청장 그 저기 3스타 예비역 좀 그만 좀 갖다 앉혀요. 아, 나 정말 짜증나 죽겠어. 아니 지금 정두원 국방위원장이 국방장관 문민화하자고 어제 대정부 질문에 얘기했는데 저는 그거 100% 지지합니다. 네. 아니 군 출신 장관
군 출신이 국방부 장관 하는 나라는요. 별로 없어요, 이제. 자, 보세요. 예. 독일만 하더라도요. 여성이 국방부 장관을 합니다. 프랑스도 여성이 국방부 장관 해요. 네. 브라질도 지금 대통령이 육군 참모총장까지 했어요. 정말 청취자 여러분, 전쟁은요. 예. 국방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고 합참의장이 하는 겁니다. 네. 군정권과 군령권을 나눠져 있는 이유예요. 이순신이 전쟁을 하는 사람이지 이순신 보고 군정권 지고 저기 위에 앉아가지고는 행정업무 보라고 하면 전쟁 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좀 네. 선진국 가는 대로 좀 가요. 뭐 다 거꾸로 가. 국정교 가서 뭐 한다라고 해가지고는 거민정제 폐지하고는 북한하고 비슷하게 가고 주체 사상을 도대체 누가 찬양하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그동안 가슴에 담아뒀던 걸 여기서 다 막 터뜨리고 있어요. 우리 무슨 임태훈 소장님이. 지구를 떠나야 돼. 은하철도 999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제발 좀. 네. 그러게요. 참 이 답답한 마음을 저희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아니 대만만 하더라도 병무청장이 문민화된 게 벌써 제가 1년도에 갔는데 문민화 시켰더라고요. 그리고 그 국방부 외청으로 두지 않았고요. 우리로 얘기하면은 안전행정부 네. 예, 여기로 편입시켜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금 국가들이 병무행정 자체를 지금 행자부나 행정부로 다 이관시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냥 계속 국방부 외청으로 갔다 붙박이 박아놓고는 계속 3스타 예비역을 갖다가 그냥 청장으로 꽂고 있는 거죠. 네. 문제 있어. 그러니까 안 바뀌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바꿀 게 너무 많습니다. 자, 이 군인권 관련해서 상담 받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면은 홈페이지에 군인권센터 검색을 하셔가지고요. 들어오셔서 상담 게시판에 비밀 댓글로 비밀 게시판. 네, 비밀 게시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머리에 팟짱이라고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방송에 소개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전화번호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직접 전화해서 상담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시오. 제가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후원한 지 솔직히 얼마 안 됐어요. 최근 얼마 전부터 제가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제대로 된 언론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언론에게 힘을 보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작지만 한 사람의 10,000원이지만 이게 모이면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해줘 오마이뉴스가 힘을 받아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응원의 마음으로 가입하게 됐고 그래서 여동생한테도 권해서 같이 하자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바라는 게 있다면 아무래도 인터넷 뉴스니까 인터넷으로만 이제 기사를 많이 접하시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터넷을 많이 접하지 않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바른 언론의 소리가 전달될까 이런 것도 좀 더 고민하셔서 맨날 TV 종편만 보시는 그런 어르신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이 바른 언론이 전해질 수 있을까를 좀 오마이뉴스가 고민해봐 주셨으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너무 다른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의 소리를 좀 같이 나눠서 듣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6주년.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최종 병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 김병기입니다. 15년 동안 기자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발적 구독료가 제 월급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도 그렇게 만들어요. 팟캐스트 제작비 스폰서가 되어주세요. 10만인 클럽에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아니면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가 있거든요. 그걸 꾹 눌러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